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이 오늘 서울과 광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의류 판매원 같은 판매 종사직 취업자 수가 지난달 3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프라인 거래가 줄고 온라인과 모바일 거래가 늘어난 게 많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체국 직원 3만여 명이 전국에서 라돈 침대를 수거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문제 제품을 모두 수거할 거라고 밝혔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 관계 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 강행에 맞서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금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 주말이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 나들이 하기 더없이 좋은 주말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물빛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어김없이 물놀이를 즐기거나 텐트에서 쉬며 주말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입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과 비슷해서 덥다가도 그늘에 가면 금방 선선해지는 그야말로 초여름 날씨입니다. 단 볕이 많이 강합니다. 지금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셔야 되고요. 특별히 나는 햇볕에 민감하다, 약하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덥더라도 얇은 소재의 긴팔 옷을 좀 입어서 차단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 높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 나쁨 수준입니다. 기온은 한낮에 서울이 28도, 전주가 29도 등 대부분 평년과 비슷한 정도 더위 보이고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부 동해안은 저온 현상이 이어집니다. 강릉의 기온 21도, 울산은 20도 되겠습니다. 일요일 내일은 동해안의 기온도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계속 깨끗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맑은 날씨 속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여긴 워터파크에 뉴스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신세미 캐스터.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햇빛이 강해서 더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는 벌써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물놀이를 하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더위가 조금 식혀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곳을 찾은 시민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오늘 워터파크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날씨도 갑자기 더워져서 가족들하고 시원하게 물놀이 하러 왔어요. 네, 친구 엄마랑 같이 워터파크 와봤는데 어떤 게 가장 재밌었나요? 가족들이랑 파도풀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몸도 녹일 수 있는 스파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말을 맞아서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물놀이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야외 시설과 가족 단위의 손님들을 위한 풀장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상 37m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부터 26m에서 고공 낙하하는 워터 봅슬레이까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이 가득한데요. 어른들은 폭 120m, 길이 104m 규모의 대형 야외 파도풀과 거대한 해골 조형물이 있는 어드벤처 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고요. 아이들도 유아 전용 풀장에서 물장구를 치며 엄마 아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난 뒤 야외 스파에서 편안하게 피로를 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 참 좋은 주말입니다. 연일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시원하게 주말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워터파크에서 연합뉴스TV 신샘입니다.
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강행하기로 하자 중국이 곧바로 맞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와 똑같은 규모와 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준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4조 원이 넘는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수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실상 수출길은 막히게 됩니다. 총 1,100여 개 품목인 관세 부과 대상엔 항공우주, 정보통신, 자동차 등 첨단 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But we're putting tariffs on $50 billion worth of technology and other things because we have to, because we've been treated very unfairly. 1차적으로는 34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다음 달 6일부터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자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 발표가 나온 직후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34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6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G2로 불리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관세 움직임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재보복까지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참가국의 정상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작심하고 반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G7 회의 당시 화기애애한 모습이 포착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가짜 뉴스 매체들은 자신이 다른 정상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틀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가짜 뉴스 매체들은 나쁜 사진만 보여준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당겨 열릴 뻔했던 사연이 외신에 소개됐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제안을 하면서 불거졌던 건데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곧바로 싱가포르행에 몸을 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지난 10일 밤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하루 앞당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회담 준비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도 여기에 와 있는데 왜 안 되냐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참을성 없는 주문에 정상회담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마저 엄습한 상태였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을 회담 준비에 쓸 수 있다는 점, 또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면 TV 중계에도 차질이 있을 거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참모진 설득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내부 경로는 이번 회담의 즉흥적 본질을 다시 한번 부각해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사석에서 북한의 수익성 좋은 사업을 투자할 만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미팅을 하거나 사업 제안을 주선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는 후문을 전하면서 회담에서 직접 전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절친이기도 한 농구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싱가포르에 와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샌더스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혜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는 일요일에 전화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북미 정상 간 한라인 가동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We have communication. It's a very good thing.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실제로 일요일인 오는 17일 미국의 아버지 날에 북한에 전화를 걸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첫 정상회담에 이어 정상 간 수시 의사소통 채널까지 가동될 경우 오랜 불신을 걷어내는 동시에 후속 고위급 회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 간 공동선언에 CVID 등 비핵화 로드맵이 결여됐다는 지적에는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agreement says there will be total denuclearization. Nobody wants to report that. So the only thing I did was I met. I got along with him great. He is great. We have a great chemistry together. 그러면서 북한에 양보한 것은 없다며 북한 김정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간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는 핵무기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는 핵무기 제거가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남편 청와대는 북미 정상이 이렇게 전화통화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 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통화를 예고하자 아주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북미 관계 진전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한반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통화에서 북미 추가 고위급 회담 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통화를 예고하자 아주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북미 관계 진전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한반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통화에서 북미 추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싱가포르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외교 안보 현안에서 한 고비를 넘긴 문재인 대통령, 이제 국내 개혁 현안에 있어서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외교 안보 이슈에서 한숨을 돌린 청와대는 국내 개혁 현안에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방선거 결과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가장 앞순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함께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권을 주고 검찰은 사후 통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제이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 나오는 장하성 정책실장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이 일단 당 수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친 가운데 국회 지도부 공백 상태가 2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종료 닷새 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미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일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였습니다. 이미 6선의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뽑아놓고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잘 해내고 또 우리 저기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문희상 의장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하지만 협상 파트너인 야권이 선거 참패로 혼돈에 빠져들면서 원구성 협상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총사퇴했고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할 원내대표들은 당장 선거 패배로 충격에 빠진 당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둥이 뿌리 뽑힐 마당에 안방 차지하고 아랫목 차지할 생각이나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건 어차피 지금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전반기 국회보다 교섭단체가 한 개 더 늘어나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칫 국회 지도부 공백 상태가 이달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며 당내 일부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원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감정 조절 안 되는 사이코패스, 친박 앞잡이, 카멜레온처럼 변색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을 가진 사람을 인적 청산의 대상자로 열거했습니다. 또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페이스북 정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신환, 최이배, 김수민 의원과 이지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용현 대변인은 40대 이하의 젊은 정치인을 선임했다며 바른미래당이 새 시대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변화를 주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대위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 A씨가 그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이메일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는 A씨의 사진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진이 조작된 정황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의 고소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지만 프레시안 측의 고소에 대해선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여자 화장실을 중심으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이어지면서 공중 화장실을 꺼리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여성들 사이에서는 도서관이나 사진관 같은 개방된 공간도 더 이상 몰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광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예술종합대학 여자 화장실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학생이 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일주일 만에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고려대 열람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이화여대 앞에 있는 사진관에서는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9개월간 여성 고객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추행한 일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잇따라 터지는 몰카 범죄에 여성들 사이에서는 화장실부터 도서관까지 어느 곳 하나 맘 편하게 갈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경이 좀 더 쓰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상황. 몰카를 촬영한 피의자의 70%가량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 및 유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는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찰청의 여성 청소년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5만여 곳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몰카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법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어떤 그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왜 이뤄왔는지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검찰이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행형권, 또 기소권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이제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고요. 예. 또 그 비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즉 권력의 분산과 배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성에 이제 반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념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는 실제 범죄 사건의 97%는 경찰이 다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검찰의 소위 OK 사인을 받아야 이것이 진행되고 개시되고 맞출 수 있는 네. 이것은 한 목적적 조직의 정의관념에도 그건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1954년 우리나라 형사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가 그 당시 되었던 것은 일제 시대의 그 경찰의 문제점 때문에 경찰 파쇼보다는 그래도 검찰 파쇼가 조금 덜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민주성 정도가 많이 발전되면 그때에 가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네, 그래서 그 벌써 60년, 70년 이렇게 끌어왔던 그 내용인 것이죠.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검경 사령탑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도 별도 접견을 통해서 검찰 내부의 우려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어제 그 오찬을 이제 함께 한 것 같습니다. 행자부 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함께 그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아마 다음 주에 최종안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최종안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약을 하게 되면은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을 지금과 다른 형태로 가져간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의 시작과 진행과 그 종결을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이 방점을 이제 찍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봐서는 사실상은 제가 그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것을 검찰의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본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닌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뭐 우병우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의 그 자의적 판단이 상당 부분 그 있었던 뭐 이런 점이라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03년도에 사실상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그 검사들이 일정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새로 나왔던 신조어가 검사스럽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분명히 그 있었던 거죠. 자신의 일방적인 그 주장을 피력하는데 모든 열정을 바치는 그와 같은 조직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검찰의 그 조사 과정에서 무엇인가 그 정치적이고 그 강압적이고 뭐 이런 것은 분명히 그 개혁이 꼭 필요하다. 네. 즉 권한의 독점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의 괴물이 탄생한 것은 아닌 것인가. 이런 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공약 사항의 실현 차원에서 어제의 그 최종적인 그 각 수장의 의견을 그 조정하고 공식적으로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문 총장이 별도 접견을 통해서 검찰 내부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잖아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수사권 조정안의 속도를 내는 그 중요한 이유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어느 정권에서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를 했지만 시간을 지나게 되면 정권 중반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흐지부지 됐죠. 흐지부지 되고 또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그 1년차 바로 지나자마자 더군다나 뭐 선거도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국제적인 구분하고 상당히 뭔가 동떨어져 있고 또 이번 정부의 핵심 화두 중에 하나인 권력의 분산. 사실은 그 검찰이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마치 그 검찰 공화국이 아니냐 뭐 이런 그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권한의 그 배분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해나가는 결국 이를 통해서 인권도 보장이 되고 더군다나 국민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다음에 똑같은 사항을 검찰에 가서 똑같이 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 종결권 뭐 이것이 검찰에만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받아야 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압박감이 있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다 무혐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다시 겪어야 되는 시간도 낭비고 피의자 참고인의 신분 자체가 상당히 압박감이다. 그러면 국민의 인권 보장이라든가 예. 편의성에도 반하게 되고 사법 비용의 낭비도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검찰의 그 입장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조직의 발전이라든가 혹시 그 정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사항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 정치 역량을 조금 필 수 있는 왜곡된 그 욕심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 아닌 저항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저께 그 문미래 검찰총장이 그 퇴근길에 예. 기자에게 했던 얘기가 문명 국가에 맞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봐서는 네. 어제 그러면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제안한 그 제도가 반문명적인 얘기는 아니냐? 이런 상당히 조금 의심과 비판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그 효율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수사 당한 걸 또 수사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넘어오면은 이걸 믿을만 한다면 우리는 기소만 하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서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예,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또 그 형사 소송법상에 경찰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예. 즉 경찰 앞에 조서는 부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앞에서 작성한 조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형사소송법의 그 개정도 함께 따라야 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정부에서 발표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발표를 하지만 이것은 또 입법적인 지지와 지원도 함께 따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수사권 조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검찰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김병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일단 사법부 스스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좀 자세한 설명,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자체 조사단에 의해서 사법 관여가 있었는가 여부 또는 이것이 형사적인 제재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 원장은 무엇인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무엇인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의견을 각계각층에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1년 3개월 동안 조사한 이 자체 조사단의 안을 그대로 수용했으면 이와 같은 사법부가 쪼개지는 문제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소장 판사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렇죠. 중견 판사들은 아니 어떻게 사법부의 문제를 사법부에서 해결해야지 검찰의 조사를 받게 예.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봉합이 안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육 지책으로 일정한 입장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는 실제로 하되 의견 자체를 대법관이 직접 고발하는 것을 피하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간설적인 합리성도 있지만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본다면 사법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네. 검찰에 떠넘기는 이와 같은 형식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결국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의 신뢰 자체를 더 왜곡시키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상황도 있는데요. 결국은 공은 요약하게 되면 예. 검찰로 넘어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기존에 고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료 같은 거를 좀 협조를 부탁할 때는 거기엔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과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한 18건, 20건에 입박하는 그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대법원장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면은 예.
그야말로 모든 수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 또는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또 아닌 사실상 그 재판의 독립에 대한 관여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임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수사 서류 또는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겠다. 네. 즉 임의 제출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대법원 측에서 좀 불편한 내용일지라도 필요한 거라면 내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내면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검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예. 또는 특정 대법관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했다. 만약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랬을 때 과연 그 법원이 또는 관련된 그 법관이 이것을 그 자의적으로 또는 아니면 임의적으로 또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법관이 이렇게 사실은 검찰 수사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재판의 독립에 대한 침해 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중견 판사들은 이것은 그 검찰에 의뢰할 사안이 아니고 뭐가 되든 간에 사법부 내에서 판단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소장 판사들은 아니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견 그 판사들은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사적인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유야무야가 된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번에 확 털고 가자. 그죠? 뭐 예를 들면 암덩어리는 수술하고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과연 이제 그 검찰이 이렇게 공격적인 수사 자체가 정말 실현 가능할 것인지 설령 그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직권남용이라 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것인지 이건 또 다른 앞으로의 그 과제가 아닌가 예측됩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13명의 법관을 즉시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시켰고 징계 절차에 회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지금 문건 자체를 어떠한 경위로 만들었는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상고법원과 그 관련돼서 재판의 독립을 해야 할 만큼의 무엇인가 부정한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사실관계는 분명히 그 밝힐 수도 있고 밝힐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조직 내에서의 그 징계이기 때문에 이건 형사벌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 그 문건에 일부 무엇인가 의심이 품을 만한 더 직접 말씀드리면 재판에 영향을 끼쳤느냐 이것을 그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단은 대법원장이 그 징계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것도 형사적으로 꼼꼼히 파악을 해봐라. 검찰들이 말이죠. 뭐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재판의 결과에 대법원장이 무엇인가 영향을 끼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할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대법관의 적절한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더 공고히 하는 즉 재판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더 근거 없이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공은 어쨌든 검찰로 넘어온 모습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법원을 수사한다는 게 이게 참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일 테고 기본적으로 또 하게 됐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협조사를 밝혔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부서를 특별히 좀 마련해서 제대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뭐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그 사법부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항도 다 알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거죠. 확률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게 그 재판을 하는 그 심판이 선수들에 의해서 뭐 공격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뭐 둔다든가 그래서 그 원샷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뭐 해체하는 부서를 둔다든가 만약에 그것이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논의되는 것이
그럼 이 역시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하고 이제 말아야 되지 현재 검찰이 사법부의 미세 조직 같은 세포 조직을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과연 사법부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본다면 그 나중에 재판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이 그것을 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부서를 검찰 소속 아닌 무엇인가 별도로 독립된 중립성을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해봄직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에 약 2만 명에 육박하는 여성들이 해화역 근처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 같은 그런 시위의 컨텐츠가 아니고 여성의 안전권을 보장해달라, 몰카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또는 여성의 몸은 성적 도구가 아니다, 이런 주의 주장입니다. 아마 이것은 해방 이후에 이런 시위 자체는 좀 흔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관계 장관들이 일정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시작은 50억을 특별히 지원해서 전국에 있는 약 5만 개의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리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몰카의 또 도구 자체가 아주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죠. 예를 들면 만년필이라든가 펜이라든가 아니면 물에 조그만 구멍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몰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판매업의 등록제라든가 또는 이것을 구입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누가 구입하는지 신상 정보를 파악해서 이력 제도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대안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누가 올렸는지들을 기술 개발해서 추적을 하겠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해외 서버에도 적극적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몰카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벌금형도 함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아예 벌금은 없애버리고 징역형만 규정을 하게 돼서 강력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어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카메라 자체는 파는 게 또 용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건데 아까 저희가 한지 기자의 리포트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불신검문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잡기에는 한도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정말 강력해서 다시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주면서 못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실효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몰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범죄 중에서 별로 없죠. 성범죄 중에서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몰카라고 하는 이 뉘앙스도 사실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몰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옛날에 코미디언이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갑자기 연예인들 놀리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느낌 자체도 그래서 그거 자체도 사실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 촬영 이렇게 써야 되는 맞는데요. 그리고 또 형량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형량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1년 복역할 거를 2년 복역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단지 2년 동안만 교도소에 이렇게 잡아두는데 지금 그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음증이거든요. 훔쳐보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성 도착 증세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일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습을 개선 교화를 이제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복역하는 동안 이런 왜곡된 성 도착적 의식을 개선 교화시킬 수 있는 성 교화 프로그램인데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거 상당히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것을 은밀하게 보려고 하는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공급을 차단하고 이와 같은 왜곡된 성도착의 수요를 치유해주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꾸준히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애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많이 쓰는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나 사회는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애국자 대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연합뉴스TV 연중기획 아기는 희망이다 10번째 순서로 이준훈 기자가 다둥이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다둥이 엄마 김진아 씨는 지난해 막내 정환이를 출산했습니다. 첫째 채은이와 나이 차이는 15살, 6남 1녀의 막둥이입니다. 남매들끼리 같이 놀고 공부도 서로 도와주다 보니 친구보다 더 친합니다. 집안에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싹 웃잖아요. 그때만큼은 엄마랑 아빠도 따로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해맑아서. 좋아서 낳은 아이지만 키우는 일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창 잘 먹는 때다 보니 한 달에 거의 쌀 한 가마가 사라집니다. 돌아가면서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도 심합니다. 더 큰 상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생각 없이 애를 낳았다거나 요즘은 나라에서 애를 다 봐준다는 등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 집 애들 다 맞아? 아니야. 이제 뭐 조카들도 있을 거고 막 이래요. 저희 애들 다 맞다고 그러면 누가 무슨 엄마가 저렇게 미련밖에 애를 저렇게 싸질러나? 이런 말까지 해요, 사람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나 공공요금 할인 등 여러 다자녀 혜택이 있지만 정작 국가가 아이를 키워준다고 느낄 만한 정책은 거의 없다고 다자녀 부모들은 입을 모읍니다.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출산 장려금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이 10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둘째를 낳으면은 그러면은 첫째 해준 것부터 해서 둘째부터는 이제 또 어떤 거를 또 지원을 해주겠다. 차별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첫째까지 이런 이제 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네? 그럼 우리가 한번 둘째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직까지 다자녀 가구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주는 것 없이 큰 소리치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소비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원 등으로 취업한 이들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 종사직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 308만 4천 명에서 지난달에는 298만 7천 명으로 9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제공한 2013년 이후 판매 종사자 수가 3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인데요. 판매 종사자는 보험 설계사와 식품, 의료, 화장품 판매원 그리고 텔레마케터 등으로 이런 유형의 취업자 감소에는 온라인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던 일회용 생리대 대안으로 주목받는 생리컵이 잇따라 출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조한 생리컵 페미사이클이 지난 1월부터 정식 판매에 들어간 데 이어서 국내 제조업체가 만든 위드컵도 이달부터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루나컵과 이브컵 등 수입 제품 4종도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의 시험을 통과하면 조만간 시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오후 2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